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스살롱입니다. 저는 제스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북집사예요. 자,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3권 가져왔습니다. 한 권씩 차례차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설인데요. 에르난디아스의 트러스트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출간되자마자 엄청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 작가님들이나 편집자들 사이에서 추천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띠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홍보 문구들이 있습니다. 2022년 올해의 책 최다 선정 소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의 책을 선정했고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타임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뉴요커, 가디언, 보그 등 36개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고요. 부커상 후보에도 올랐네요. 그리고 HBO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 예정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소설가 정하나, 장강명 작가님이 추천을 하고 계세요. 자, 이 추천 이력들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제 하도 소문이 자자하니까 읽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출간이 돼서 이제 제가 받아보자마자 읽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너무나 재밌어서 추천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 소설이 조금 특이한 구성과 형식을 가지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퍼즐처럼 연결된 4개의 이야기가 있다. 소설 속의 소설, 자서전, 회고록, 일기.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신뢰하겠는가? 여기 얘기된 것처럼 이 소설 안에 4가지의 다른 형식의 글들이 담겨 있어요. 이 각각 다른 이야기 형식이 동일 인물을 다루고 있어요.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커다란 어떤 사건이나 줄거리는 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나 다루고 있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정말 진실에 가까운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의문을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 너무너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 줄거리와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등장하는 그 동일 인물이라는 그 부부는 앤드류 베벨과 밀드레드 베벨이라는 이제 부부인데 이 앤드류 베벨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그 금융자산가예요. 투자자이고 그래서 거대한 부를 가지고 그 당시 이제 뉴욕의 금융계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제 병을 얻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소설과 자서전, 회고록, 일기가 각각의 다른 형식과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이 이제 그런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펼치면 첫 장이 이제 채권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채권이라고 되어 있고 장편 소설. 그리고 저자가 헤럴드 배너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펼쳐서 읽어가다 보면 여기 등장하는 그 남자가 이름이 벤저민 레스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 벤저민 레스크가 거대한 부를 읽어나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헬렌 레스크가 등장을 해서 이 벤저민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헬렌이 정신병을 얻게 되고 스위스로 요양을 가서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그런 치료 방식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저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채권이라는 소설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고 여기 등장하는 그 앤드류와 헬렌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인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물 묘사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 소설이 쓰여진 그 조금 시니컬한 문체나 그리고 인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단편소설 하나를 되게 재밌게 읽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를 넘겼는데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앤드류 베벨 이 저자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앤드류 베벨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처음 봤고요.
다른 단편인가 보다 하고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거는 앞에 소설, 이제 채권이라는 소설에서 벤자민 레스크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하고 인물도 비슷한데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벤자민 레스크는 조금 이 사기꾼 같은 인물, 비도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앤드류 베벨은 국가와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읽다가 이게 같은 인물인가 싶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자서전 형식인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메모가 이렇게 글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어떤 접근법에 어떤 문체를 써서 어떤 에피소드를 집어넣을 것이며, 뭐 사례를, 어떤 사례를 몇 가지 추가하고, 어떤 사람, 인물에 대해서는 묘사를 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메모가 막 중간중간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메모들이 자꾸 등장해서, 아, 이게 무슨 자서전의 초본가 보다. 완성되지 않은 자서전 같은 거죠. 그런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드는 채로 계속 읽다가 보면 이게 뭐지 싶은데, 밀드레드 베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걸 보면 앞에 이제 그 헬렌 레스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동일한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름이 다르고 이건 자서전이고 앞에 건 소설이구나, 이런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제 이걸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른 형식으로 쓰여진 동일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고 보면은 좀 더 읽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야 앞에 소설도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회고록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인데, 저자가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인물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또 당황을 했죠. 이 사람은 또 누군가?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이 세 번째 회고록이 이 소설의 본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인물이 이 트러스트라는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의 그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회고록을 읽으면은 이 전체 소설의 맥락이 읽히고 그 뒷이야기가 다 밝혀집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맨 앞에 채권이라는 소설이 앤드류 베벨 부부에 대해서 헤럴드 베너라는 작가가 이 부부를 모티브로 해서 소설을 쓴 거죠.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서.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앤드류 베벨 부부를 지칭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게 소설을 쓴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악의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해서 이 앤드류 베벨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분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바로 써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이 작가를 고용해서 자기 자서전을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쓸 때 직접 안 쓰고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 대필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녹취를 하거나 메모해서 자서전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이 앞에 있는 그 자서전 초고가 그렇게 해서 진행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번째 회고록에서는 이제 아이다 파르텐자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서전을 집필하게 된 경위와 그때 겪었던 일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쓴 글인데, 앤드류 베벨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자기가 자서전을 어떻게 쓰게 됐으며, 그 가운데서 이제 앤드류 베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떻게 각색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제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이 인물이, 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이제 앤드류 베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료조사를 해나가는 와중에, 이 앤드류 베벨도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해서 들려주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앤드류 베벨의 관점을 녹여내기 위해서 허구의 에피소드도 집어넣게 되고, 막 이러면서 자서전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는 사람이 이제 밀드레드 베벨이라는 이 부인인데요. 이 부인이 그 앞에 이제 소설하고 자서전, 그리고 이제 이 회고록에도 다 등장을 하는데, 다르게 다뤄지고 있고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나와요. 조용하지만 되게 강인하고, 내성적이지만 현명하고,
되게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글을 쓰고 추적을 하면서 자신도 이 부인에 대해서 매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소설과 앤드류 베벨이 들려주는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앤드류 베벨이 직접 남겼다는 그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작가가 어떤 게 진실인지, 정말로 어떤 면이 이 밀드레드 베벨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마 이 지점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어떤 통찰이자 매력이기도 할 텐데요. 이 소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실이냐?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실은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고록 말미에 보면 아이다라는 작가가 이 밀드레드 부인의 자료를 추적하다가 밀드레드 부인이 쓴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발견한 밀드레드 부인의 일기가 4번째 챕터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저자가 밀드레드 베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그 마지막 일기 형식을 아직 읽지 않았거든요. 이 3번째 챕터까지 읽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한테 빨리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왠지 이 마지막 챕터에 진실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이 부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설렘을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일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데, 그래서 이 챕터를 읽기 전에 미리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인물들을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뭐 A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 B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얘기하는 그 사람, 형제가 얘기하는 그 사람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얘기하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이 정말 본인 자신의 진실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고정된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제가 4번째 챕터를 아직 읽지 않았지만 아마도 일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서술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꼭 진실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아마 다 읽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팩트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가, 뭐 이런 건 팩트잖아요. 누가 봐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심정으로 했는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 그 당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거는 다른 문제고, 이제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진실을 명쾌하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진실을 알 수 없다거나 혹은 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되는 것이냐, 누군가의 무엇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그만인가 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닌 거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그런 견해나 그런 관점이나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설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걸 다루고 있는 문장이 있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 관해서 쓰는 모든 문장에서 내가 억눌려야만 했던 것이 2가지 있다. 여기서 그녀는 이제 밀드레드 부인을 얘기해요. 첫째, 그녀라는 인물의 부정할 수 없는 복잡성이었다. 이런 복잡성은 베벨의 혼돈과 그녀의 이미지를 좀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 때문에 생겨났다. 둘째는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녀의 시련을 이해한다는 나 자신의 확신이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혹은 보는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쉽사리 확신하거나 쉽사리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소설의 제목이 왜 트러스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봤을 때 제목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소설 제목으로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읽고 나서는 이제 왜 소설 제목이 트러스트인지 너무 이 제목이 이 소설에 어울리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결국 우리가 어떤 진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믿음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실에 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소설이 이제 그런 이유를 저자 양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에르난 디아스는 뉴욕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네요. 철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는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2017년 소설 먼 곳에서를 천여작으로 발표했는데 이 작품이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 이렇게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여기 뒤편에 보면 장강명 작가님의 추천사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은 우리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밖에 놓인 것일까? 믿음 그 자체가 현실이라면 믿음을 조종하고 구부리는 일에 나서야 하는가? 혹은 막아야 하는가? 깊고 지적인 질문을 매끄러운 이야기에 담아낸 솜씨에 찬사를 보낸다. 네, 역시 소설가라 다르군요. 제가 구구절절히 길게 얘기한 거를 한 문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믿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소설이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엄청 재밌습니다. 한 편 한 편이 몰입감이 되게 뛰어나고요. 너무 박진감 있게 스펙타클하게 읽을 수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되게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이제 인물에 대해서 달리 보는 관점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상당하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에르난 디아스의 트러스트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예술 에세이인데요. 올리비아 랭의 이상한 날씨라는 책입니다. 여기 올리비아 랭은 예술 비평가, 미술 큐레이터, 에세이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명성을 가진 분이시고요. 이 책은 이상한 날씨라는 이상한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위기가 범람하는 세계 속 예술이 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즘의 시대가 위기의 시대고 극단의 시대고 혐오의 시대고 분노의 시대잖아요.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타인에 대한 어떤 환대와 사랑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돼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태도로서의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의 표지에서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네요. 혐오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더 하려고 싶지 않다. 대신 환대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혐오와 불신이 만연하다 보면은 그걸 보면서 나도 같이 분노하게 되고 또 같이 혐오하게 되고 같이 불신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불신이 낳고 혐오가 혐오를 낳는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으려면은 자신만의 중심을 잡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술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예술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선 저자의 인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비평과 자기 고백을 넘나드는 특유의 유려한 글로 논픽션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라고 평가받는 영국의 비평가이자 에세이스트다. 미국에 리베카 솔릿이 있다면 영국에 올리비아 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책 외로운 도시를 발간해서 전 세계 12개의 매체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그래서 이 책은 그 이후에 2020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혼란한 시대를 제대로 목격하고 치유할 해독제로서의 예술에 주목한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분이 젊었을 때 환경운동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 짓고 막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고독에 대한 이야기, 음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풀어내는 에세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가의 삶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현대미술 특히에 대한 어떤 비평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바스키아나 호크니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평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 해설이 실려 있고요. 현대 작가들이라서 우리가 좀 낯선 인물들이 좀 많고요. 알만한 사람으로는 얼마 전에 HBO에서 드라마화 됐던 노멀 피플을 쓴 셀리 루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데이빗 보이나 프레디 머큐리 이런 어떤 뮤지션들이나 그 외 작가들에 대한 어떤 찬사를 바치는 러브레터가 있고요. 이 올리비아 랭이라는 작가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리고 레즈비언이었으니까 그 레즈비언 딸로서 자라면서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이 곱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사회에서 소수자로 밀려났던 사람들, 그 소수자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예술가들도 전부 어떤 소수자들이거든요. 동성애자이거나 핍박받는 여성이었거나 흑인이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세상의 어떤 그 폭력적인 시선과 편견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술로서 싸워나갔고, 자신을 그 예술로서 표현하면서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다뤄지는 예술들이 우아하고 뭐 아름답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하게 싸웠던 그런 투쟁과 분투의 흔적으로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위기의 시대, 극단의 시대, 혐오의 시대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이런 예술 작품들을 보고 접하고 누리면서 그런 개방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을 듣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은 우리의 도덕 풍경을 조성하고 타인의 삶 내부를 우리 앞에 펼친다. 예술은 가능성을 향한 훈련의 장이다.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을 꾸밈없이 드러내고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을 제안한다. 온통 빛으로 벅차오르길 원하지 않는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래서 예술을 우리가 어떤 여가를 즐기는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 예술을 우리가 꼭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하는 작품이에요. 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과학 관련 책인데요. 존 브럭만이라는 저자가 엮은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 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에요. 제목이 벌써부터 엄청 궁금해지죠? 정말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요즘에 과학기술 발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번 달에도 이제 과학 관련 도서를 좀 했었죠. 뇌과학에 관련된. 제가 뇌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은 이유도 사실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인공지능이 사실은 이제 뇌의 어떤 신경망, 신경 네트워크망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뇌과학을 좀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달에 이어서 과학책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지금 미래 기술이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익숙하실 테고 생활 속으로 이제 많이 거의 들어와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챗 GPT 관련해서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래서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 서비스와 이제 챗 GPT가 만나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긴 놀랍더라고요. 기존의 검색이 이렇게 검색하면은 관련된 링크만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채팅에서 물어보니까 요약을 해서 이렇게 그 요약하는 수준이 상당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챗 GPT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그 개념이 더욱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더 이상은 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실생활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될 텐데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이 저자가 25명 정도 되거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어떤 그 매체가 주로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잖아요. SF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대개는 막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 인공지능이 뭐 진화해서 인간을 지배한다든가, 인간을 막 복종시킨다든가, 뭐 이런 암울한 미래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걸 보다 보면 저게 과연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정말로 저렇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제목이 이래서 왠지 그런 궁금증에 대답을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 분분한 의견들을 이 책에서 이렇게 다 골고루 다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잠재성이나 이런 것에 주로 주목을 했지, 이것의 위험성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많이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많이 이게 의견이 분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존 브록만이라는 분이 엮었는데 이분은 지식 교류를 주도하는 문학 기획자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다양한 분야의 그 지식인 과학자들에게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묻고 그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엮은 책이고요. 컴퓨터 공학자나 뭐 생물학자, 심리학자부터 뭐 예술 큐레이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글을 썼고요.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브록만이라는 분이 이 다양한 과학자 지식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 노버트 위너가 쓴 인간의 인간적 활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써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미션을 주고 받아온 글을 모아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노버트 위너의 인간의 인간적 활용은 어떤 책이냐면요. 1950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개념화한 책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기계의 제어와 통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활용해요. 당시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뒤에 이제 컴퓨터 공학자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노버트 위너는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를 활용을 했었고 여기서 노버트 위너가 벌써부터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문단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계의 행동 법칙을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인간이 수용할 만한 원칙에 따라 기계의 행동이 수행될 것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계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할 때 인류에게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한편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진이 같은 기계는 인간과 같은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거나 인간이 수용할 만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을 때 그렇다면 기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인간이 원하는 결정으로 내릴 의무가 있느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의문시 된다는 것이죠. 노버트 위너가 얘기했던 이 질문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위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인간처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인간과 같은 목표와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도 기계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치나 목적보다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효율이 좋고 성과가 좋게 나는 쪽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더 도움이 되고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효율과 성능을 추구한다는 것이 인간을 파괴한다는 말은 또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단지 효율과 성과를 추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한테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의 이런 면을 봤을 때 그것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또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큰 챕터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한 문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의 진짜 위험한 점은 악의가 아니라 성능이다. 초지능 범용 인공지능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뛰어날 것이다. 만약 인공지능의 목표가 인간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공경에 처하게 된다. 사람들은 수력 발전 댐에 건설할 때 개미집이 물에 잠기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류를 이런 개미의 위상에 놓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댐 건설할 때 개미가 물에 잠기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죠. 댐을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게 중요할 뿐이죠. 이에 반해서 그 스티븐 핑커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좀 과장돼 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을 갖춘 로봇을 발명한다 해도 왜 로봇이 자신의 주인을 노예로 만들거나 세계를 정복하려 하겠는가? 지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목적은 지능과는 상관없다. 영리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지능이 높다라는 것이 곧 기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하고 동일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높은 성능과 기능을 인간이 잘 컨트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인류 문명은 기계를 잘 다루어 왔다. 기술을 잘 다루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티븐 핑커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을 쓴 분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역시 인간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선한 면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잘 통제해 갈 것이다 라고 좀 보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위협적인 부분은 이렇게 있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런 중립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가 뒷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견해들의 공통적인 관점은 인공지능이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될지, 어떤 가치를 갖다가 우선시하고 중요시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잘 다뤄야 될 통제 영역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 혹은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뇌와 얼마나 똑같아질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들이 좀 달리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그렇게까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넘어설 만큼의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뇌가 굉장히 복잡하고 인간이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밝혀진 바가 없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신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것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점쳐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읽은 김영하 작가의 그 작별인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노버트 위너의 책에 나왔던 기계가 어떤 인간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작별인사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작별인사에서 나왔던 그 인공지능들의 우두머리, 달마라는 이름의 초지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초인공지능과 그 인간과의 설전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인간보다 우리가 진화한 존재고, 그런데 우리는 인간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파괴하지도 않을 거다. 우리는 어떤 너희 같은 그런 생존 본능이나 목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더 나았고 효율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할 뿐이다. 그래서 이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논의와 비슷한 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영화로는 최근에 제가 봤던 연상호 감독의 정의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는 뇌의 어떤 기억이나 정보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뇌의 의식을 복제하는 거죠. 그 복제된 의식을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고, 그럼 그 복제된 의식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나인가 아닌가 뭐 이런 물음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여기 이 책의 뒤에 보니까 그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뇌의 어떤 그 전자극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비슷한 원리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것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섬찟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미래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우려하는 생각이 다시금 또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한 400여 페이지 되는데 또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서 술술술 넘어가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읽어본 제가 핵심적인 장만을 챕터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핵심을 찝어주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부정적인 쪽에서는 3장 스튜어트 러셀과 7장 프랭크 윌책, 8장 맥스 태그마크 이 정도를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부정적이고 위협을 경고하는 쪽이 재미는 훨씬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쪽에서는 단연히 스티븐 핑커의 의견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 쪽에서는 17장 데니얼 힐리스, 18장 벤키 라마크리슈난, 그리고 21장 앨리슨 고프닉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중립적인 의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전반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술해주면서 알기 쉽게 풀어주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25장 스티븐 울프라미슨 인공지능과 문명의 미래. 이 챕터가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결론 짓는 그런 챕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티븐 울프람이라는 분이 과학자이자 발명가이면서 사업가이기도 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일찍부터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미래에 가능한 기술적인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챕터도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달에도 이렇게 3권의 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또 유난히 조금 복잡한 구성을 가진 책들이다 보니까 소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벚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열심히 독서를 해서 다음 달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